안녕하세요. 벌써 60대 초반에 접어든 한 구독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요.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저에게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겪은 기쁜 일, 그리고 그 일을 마주하기까지 제가 걸어온 세월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로 자란 제 처지가 특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고아원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하루에도 몇 명씩 들어오는 고아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부모는 왜 존재하는 걸까? 진짜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누구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걸까? 갓 7살이 된 어린 나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혼하고서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특별히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바로 반복된 입양 번복 때문이었죠. 제가 있던 고아원에는 입양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뛰어노는 것보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얌전하고 조용한 딸을 원하는 어른들에게는 최고였죠. 처음으로 저를 입양하겠다고 나선 분은 얌전하고 조신하다는 이유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곁에 두고 살아보니 본인들 생각과는 썩 달랐나 봐요. 딸이라면 애교도 부리고 알아서 예쁜 짓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분들의 생각과 달리 저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저에게는 하루아침에 저의 부모가 된 입양자들에게 친근하게 대할 만큼의 사교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첫 번째 입양은 파양으로 돌아갔고 저는 또다시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세 차례에 걸친 입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식 입양 전에 입양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의 입양을 포기한 대부분의 이유는 아이가 아이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 원장님은 어른들을 만나면 살갑게 웃고 인사도 하라고 하셨지만 그땐 그게 왜 그리 어려웠는지 예쁨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나서는 더더욱 입양이 어려웠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저의 쭉 찢어진 눈매와 매서워 보이는 인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한 번도 남에게 못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성질 나빠 보인다, 성깔 있어 보인다, 남자 잡아먹을 상이다 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더군요. 생긴 것 하나만으로 저를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게 유쾌하지만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되며 숙녀 티가 나기 시작하자 제 외모를 보고 노는 애 같다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원에서 독립한 후에는 자세히 말하기 껄끄러울 정도로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선 넘는 짓을 시도하기도 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의 반복은 저를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생긴 타인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의심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기회를 박탈했고 저는 결국 사회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어린 여자아이에게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자는 것까지 모두 돈이었죠. 게다가 저에겐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알려줄 만한 어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독립 후 1년 동안 뼈가 삭을 정도로 일해서 벌어둔 돈을 보증금이라는 명목 하에 잃고 사기를 당해도 제 편이 되어 도와주는 인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21살이 되던 해 전 재산을 잃고 집에서까지 쫓겨난 저는 한 교회에 흘러들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은인을 만나 머물 곳과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공항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공항을 찾은 사람들의 들뜬 마음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일 때문에 공항을 방문한 것이든 여행을 위해 공항을 방문한 것이든
그들에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 듯 했죠. 제가 일했던 식당은 공항 직원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승무원분들도 오곤 하셨죠. 지금이야 승무원이 흔하게 보이는 직업군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승무원은 꿈의 직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하게 보이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승무원분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럼 일하면서도 여행도 할 수 있겠지? 부럽다. 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멋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승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부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학이 되거나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놀러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을 삼켰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여행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저에게 승무원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만약 제 성격이 사교적이고 쾌활했다면 이런 생각을 가끔 가게에 오는 승무원분들한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성격상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늘 지켜만 보던 승무원분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단 한 번도 외국인 손님이 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푸른 눈에 금발머리를 한 외국인 2명이 방문했었어요. 누가 봐도 이국적인 외모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를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자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짓 발짓을 전부 동원했는데도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다른 종업원 그리고 사장님까지 총동원되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라는 희망적인 목소리가 어깨 너머로 들렸습니다. 바로 앞서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던 승무원 손님들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승무원분들은 능숙하게 외국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마친 승무원 손님은 외국인 손님이 이야기한 바를 전해주셨고 그 덕에 처음 만난 외국인 손님을 안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차례 폭풍이 휘몰아친 느낌을 겪고 나니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게다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저와 능숙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승무원 손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괴감, 부러움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카운터에 앉아있자 계산을 하려고 온 승무원 손님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서양인 처음 봤을 때 엄청 긴장했었어요. 머리가 삐쭉삐쭉 서더라니까요. 키도 크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도 엄청나게 크고 생긴 거에 적응하는데도 힘들었어요. 이 작은 사건 이후로 저와 승무원 손님은 종종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니 제가 승무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승무원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안내를 해주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예쁜 유니폼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만난 승무원은 비행기가 물에 착륙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하기 위해 유니폼을 입은 채 한강에 들어가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잘 알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는 배움도 짧았고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으며 승무원 시험을 준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벅찬 채가 승무원이 되는 꿈을 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용기를 준 건 어느새 친구가 된 승무원 손님이었어요. 승무원 손님의 응원에 힘입은 저는 평일엔 투잡, 주말엔 쓰리잡까지 하며 승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다니며 승무원 준비를 했죠. 승무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도 승무원의 경쟁률은 극심했거든요. 항공사에서 뽑는 인원에 비해 너무나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저는 25살의 나이로 항공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어요. 여러 일을 닥치지 않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능력이 향상되었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주변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사나워 보이기만 했던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메이크업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사나운 인상이 도움이 될 때도 있더군요. 일할 때면 당연히 만나게 되는 무례한 손님들, 일명 진상 손님을 퇴치하기에는 저만큼 적절한 인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좋은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일을 하다 보니 음침하게만 보였던 분위기도 개선이 되었고, 일을 하며 만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항공사 지상직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모 없이 자라 힘들게 승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처럼 펑펑 울 정도로 마음도 여린 인물이죠. 돌아가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게 가족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모 되기를 자처한 분들이셨죠. 단 한 번도 시집살이나 며느리 노릇을 바란 적이 없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왔던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 모든 과정이 저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여자가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였죠. 회사도 남편도 시댁도 모두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모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답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저는 28살에 결혼함과 동시에 임신을 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결핍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아 그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예뻐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었죠. 시부모님도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은연중에 손주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1년, 2년, 그리고 3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도 별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감정 기복도 심해지더군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이유를 묻는 동료들도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까지 저의 임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기원해 주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도 겪었던 것 같네요. 특히 옆집에 살던 신혼부부가 임신을 한 후에는 상태가 더욱 심해졌어요. 임신한 여성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멀쩡한 길을 돌아가기도 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35살이라는 나이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나이에 첫 아이를 낳는 경우도 흔하지만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35살 첫 출산은 노산 중의 노산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보단 행복이 앞섰습니다. 늦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귀했고 소중했죠. 그리고 그동안의 제 인생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걱정은 미뤄두고 태교와 출산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임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든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했지만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바랐기도 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 없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평소에도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의 대우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음식을 구해다 주려고 했고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죠. 제가 한 거라고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남편과 산책을 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호들갑은 제 역할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호들갑만으로도 출산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안에는 아기용품이 들어왔고 저와 남편의 집은 새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출산 예정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산통이 시작되었어요. 예정일보다 앞선 진통에 크게 놀랐지만 능숙한 시어머니의 대처 덕에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산이라 그래. 나도 우리 첫애 낳을 때 정말 많이 무서웠어. 그래도 너무 놀래면 아이한테도 안 좋으니까 마음 잘 다스리자.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머니는 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저도 네, 제가 너무 겁먹은 거겠죠? 우리 아이 잘 태어날 거예요, 어머님. 이라고 대답하며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겪어본 적도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에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주변이 분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분만실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줄곧 제 곁을 지키던 남편은 뒤이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격리되었죠. 순식간에 남편과 분리되고 분주해진 주변 상황에 불안해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만큼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호흡이 가빠지던 중 분만실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분만실 안으로 들어온 트레이 안에는 혈액 주머니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바닥에는 끈적이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만실에서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니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제 곁은 남편이 지키고 있었죠. 남편은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하루 종일 두드려 맞아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었고 무거운 무언가가 제 전신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누워있는데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의사를 부르러 떠났습니다. 의사를 부르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남편에게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실을 박차고 나가는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실로 들어오는 의사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잃기 전 목격한 바닥을 적신 피 웅덩이가 다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느낀 것인지 의사는 길게 끌지 않고 제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의사는 담담한 듯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만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도저히 출혈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수혈을 실시했습니다. 꽤 많은 혈액을 공급했습니다만 출혈 속도가 너무 빨라 자칫 잘못하다간 산모님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자분과의 상의 끝에 의사는 이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보호자였던 남편은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분과 상의한 끝에 한 차례 숨을 크게 들이신 의사는 뒤이어 해야 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상의 끝에 자궁적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궁적출. 분만 중 출혈이 멎지 않는 경우 자궁적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일이 될지는 몰랐어요.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자궁이 없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심각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쥐어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제 질문에 남편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병실을 조용히 떠나셨어요. 저는 온몸에 남아있는 수분이 없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의사는 또다시 한 번 더 한숨을 푹 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분만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분만 과정 중에 벌어졌던 일은 아이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했다니, 또 치료 중이라니.
묻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이후 유리문 너머로 본 아이는 온 몸에 이상한 기계들을 달고 있었어요. 저 작은 몸의 아이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온 내 아이가 제대로 눈조차 뜨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해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 상황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실에 돌아와서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남편에게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자궁출혈을 멈추려고 시간을 안 썼으면,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이가 더 건강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어. 그냥 확 죽어버리게 그냥 내버려두지 그랬어. 남편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뽑고 온몸을 긁어대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제 몸을 꽉 껴안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겨우 마음을 진정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급하게 저희 부부를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신생아 입원실에 가니 아이의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여전히 눈도 뜨지 못하는 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겠더군요. 아이를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하고 작은 아이를 품에 안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찾아왔죠. 우리 아들이야. 저와 남편은 아이의 얼굴 한 번, 가슴을 한 번, 배를 한 번, 등을 한 번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숨이 꺼질 때까지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 불면 꺼질 듯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저희 아이의 숨이 결국 꺼지고 아이의 온몸에 붙어있던 기계 장치들을 떼어내고 나니 제 품에 안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토록 바라왔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집안에 자리 잡혀있던 아이 용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저를 배려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미처 치우지 못한 아이의 손수건이나 장난감 같은 게 보일 때면 저는 늘 실신할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은 자식도 못 지킨 엄마가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가 임신한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그 임산부에게 안 좋은 기운을 줄까봐 외출도 꺼리게 됐죠. 그렇게 저는 빛도 사람도 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이랬던 저를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안 하던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웬 술이야?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 그리고 연락은 왜 안 했어? 늦게 들어오면 항상 연락 주잖아. 라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엉엉 울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빌다시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나만 두고 죽지 마라. 아이처럼 앞뒤 맥락 없이 죽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그 말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같이 말이죠. 다음날 남편이 제정신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 참 미안하더군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 나뿐만이 아닌데 남편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아내를 향한 걱정까지 안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살아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하지만 제 곁에는 소중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 몸을 회복하며
남편의 내조와 살림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퇴직을 했던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신입사원들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데 경력직 사원이 별로 없어서 신입사원 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연락이었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도 제 복직에 적극 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을 몸담았던 회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입사원 교육 및 비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비행기 안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날은 제 휴무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도 휴가를 받아 함께 데이트를 즐길 작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비행 스케줄이 있는 승무원이 열이 너무 심하게 난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오죽했으면 가장 경력이 긴 저에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어 남편과의 데이트를 방해받았다는 불쾌함을 꼭 숨기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날따라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진상 손님들, 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날씨, 그리고 함께 일하는 후배 승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까지. 마가 끼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동료는 저 정말 굿이라도 해야 할까 봐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게다가 왜 모든 문제가 저를 통해서 연결되는지 휴일에 출근한 것도 화가 나는데 여러모로 불만 가득한 비행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비행 스케줄이 해외로 가는 장거리 비행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국내 스케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비행기에 탄 저는 이륙하기도 전에 비행기가 떠나가라 오는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3살 정도가 된 듯한 아이는 비행기가 무서운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두 여자는 아이를 진정시키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행기는 이륙했고 비행기 높이가 높아지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죠. 주변 승객들의 불만도 커지자 승무원들까지 나서서 아이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상한 일에 시달리며 심기가 매우 불편한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 아이를 키운 엄마라고 소개한 승객분도 아이를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귀가 아픈가? 간식 같은 거라도 줘야 하나? 내 가방에 아이 간식이 있는데 그거 꺼낼 동안 애 좀 안고 있어줘요. 아이 넷의 엄마라는 승객은 저에게 아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싶지 않았어요. 첫 아이를 잃은 후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증상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객이나 동료가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할 것이고 주변 승객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아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꼭 감고 승객이 과자를 꺼내길 기다리고 있는데 선배님, 아이가 안 울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살짝 뜨니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승객분의 표정이 보이더군요. 그러게,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던 애가 여기 승무원 선생님이 안으니까 금방 울음을 그치네? 모든 사람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이는 그동안 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아이를 보호자에게 넘기려고 했죠. 네, 넘기려고 시도만 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자신의 몸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는 제주도로 향하는 짧은 비행 시간 내내 제 품에 안겨 잠을 잤어요. 제 품에 안겨 골아떨어진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첫 아이가 생각나더군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뭔가요? 아, 승철이요. 성은요? 그게 지금은 김승철인데 아마 이제 곧 박승철로 바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희는 입양 관련 기관 직원들이에요. 아이는 제주도에 있는 양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사실 김씨성도 흔하니까 붙여준 거지 본래 부모가 김씨였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박씨성을 갖게 됐으니 다행이죠. 마치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부모의 얼굴조차, 고향조차 모르는 게 말이죠.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제 가슴과 맞닿아 있는 아이의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며 움직였거든요. 가끔은 손가락도 꼼지락거리고 고개도 흔들거리는 아이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품 안의 아이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 또한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길었던 비행을 마치고 아이를 내려보내는 길, 비행기에서 내려 기관 직원들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제 눈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애써 무시하며 제 자리로 돌아갔죠. 자꾸만 제 눈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빛이 생각났지만 그럴 때면 고개를 가로지으며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잠깐 앉아서 쉴 때면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듯해서 앉아 있지도 못했고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승객들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비행기 안에서 만난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다시 제주 비행을 하게 되어 제주에 도착해 다시 출발하는 비행기 안,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양부모를 만나야 하는 아이가 왜 여기 있나 싶어 물어보니 직원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가 왜 여기 있나요? 설마 갑자기 입양을 못하겠다고 했다던지. 아니요. 아이의 양부모님 되실 분들은 공항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네? 그건 그냥 입양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를 마중 나오던 중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고민할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날이긴 했어요. 제주도의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착륙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였죠. 그런데 하필 사고가 나서 아이의 양부모 될 사람들이 즉사하다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직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비행기 의자에 앉자마자 또다시 엉엉 울기 시작했죠. 아유, 애가 왜 또 이럴까? 비행기가 무섭나? 정말 왜 이러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을 지켜보던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이를 안아볼까요? 직원은 지난 일을 기억하는지 저에게 선뜻 아이를 맡겼고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그치고 제 품 안에서 편하게 비행을 마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모든 승객을 밖으로 안내하는데 직원 두 분은 아이와 함께 가장 나중에 내리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게 처음이라 아이가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는데 덕분에 다른 분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비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직원 두 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직원분들과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후배 승무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기는 하네요. 계속 같이 있었을 저분들도 못 달래는데 어떻게 선배님은 그렇게 쉽게 달래세요? 애들한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걔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꿈쩍 않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뚝 그친다니까요. 정말 신기해. 이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마치 저 아이와 제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듯 했죠. 저는 구두를 신은 것도 잊은 채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직원분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기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앞을 막아선 저를 본 직원분들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뭘 두고 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기관 정보라든지 두 분 명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은 갑작스러운 제 이야기에 짐짓 당황하셨지만 이내 명함을 건네주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알렸고 2달 정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름 아닌 그 아이를 입양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승철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승철이가 있다는 기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던 직원분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저희 기관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승철이를 입양하시겠다고 한 분들이 먼저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음 하시게 만들었네요. 큰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부모가 승철이를 데려가는 거라면 기쁜 일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승철이와의 인연은 비행기에서가 마지막이었나 보네요.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한번 보고 갈 수 있잖아. 계속 마음 쓰여 했는데 얼굴만 보고 가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승철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승철이는 혼자 자리에 앉아 벽돌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승철이를 입양할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직원이 승철이와 승철이의 작은 짐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나서더군요. 저와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인사를 건넨 입양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승철이를 안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승철이가 뒤집어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보다 더욱 심하게 우는 것 같았어요. 등을 뒤로 꺾으며 팔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승철이와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승철이는 곧장 제게 팔을 뻗었어요. 거리가 꽤 되는데도 말이죠. 아이를 안고 있던 입양자는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면서 어딘가로 손을 뻗는 승철이의 모습에 꽤나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달래야 했던 저는 곧장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고 승철이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어요. 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감탄했죠. 승철이의 원래 입양자와 직원, 저와 남편은 저와 승철이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오랜 대화 끝에 입양자는 아이가 선택했으니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부럽네요. 저희도 선택받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라는 말을 남기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승철이는 가족이 되었어요. 승철이는 똘똘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말이 느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4살이 되자마자 한글을 떼고 어린이집에서도 곧장 적응을 했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저는 또다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엔 주부로, 엄마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철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지 착한 아들로 늘 엄마를 위해 주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부터 승철이가 말수가 적어지더니 저와 남편의 말에 말대꾸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더라고요. 툭툭 내뱉는 말에는 가시가 돋아있고 여러모로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원래 저맘때들은 사춘기가 오기 마련이야. 쟤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는 조금 기다려주자 라고 말했죠. 제 생각은 남편과 조금 달랐지만 승철이를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아이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철이에게 새 책가방을 선물해 주려고 쓰던 책가방을 열어본 저는 승철이의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승철이의 무례함을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저는 승철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 이게 대체 뭐야? 중학생밖에 안 된 내 가방에서 왜 담배가 나와? 엄마랑 아빠가 너를 믿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너가 잘하고 있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몰라서 이래? 승철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큰 소리를 낸 엄마의 모습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더욱 뻔뻔하게 행동했어요. 그러게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봐. 엄마는 그냥 너 새 가방 깜짝 선물로 주려고. 됐어. 엄마는 왜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해놓고도 사과하지 않아? 내가 친자식이었으면 이랬겠어? 내가 친자식이었으면 이랬겠느냐? 라는 승철이의 말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언젠간 아이에게 이야기하자고 의논만 했을 뿐 아이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제야 승철이가 왜 그동안 방황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모든 게 자신 탓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사춘기라고 생각했지. 설마 애가 모든 걸 알았을 줄은 몰랐어. 당신이 말하자고 했을 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아이와 다시 대화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승철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편지를 썼다고 해요. 남편의 오랜 노력 끝에 승철이는 아빠와의 대화를 수락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편과의 대화 끝에
승철이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모진 말을 한 게 미안했던지 승철이는 남편과 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날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도망치듯 학교로 떠났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언제든 그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가 우리를 선택했어. 엄밀히 말하면 너가 엄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입양했던 당시 엄마는 어린아이를 제대로 마주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제가 눈에 밟혀서 저를 입양하셨다는 것도 들었죠. 아빠의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어린아이를 제대로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엄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못된 말을 했는데도 매일 제 아침을 차려주시고 저녁을 준비해 주셨겠죠. 엄마,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낳았든 안 낳았든 저는 영원한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는 저의 영원한 엄마예요. 엄마한테 상처 줘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얘는 평소에 엄마한테 반말하면서 편지는 왜 또 존댓말이야. 저는 승철이의 편지를 읽고 흐른 눈물을 쓱쓱 닦은 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승철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찜이 되었죠. 저는 저녁을 먹고 승철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너를 키우는 동안에도 힘들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며칠 전만 해도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 그렇지. 미안해야지. 엄마 너 돌본다고 평생 꿈이었던 승무원도 그만뒀는데 너 승무원들 봤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그걸 엄마가 너 때문에 그만둔 거라니까. 뭐? 나 때문에 그만둔 거야? 왜? 어쩔 줄 몰라 하는 승철이의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제 건너편에 앉아있던 승철이의 옆자리로 건너가 승철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들이잖아. 너가 엄마를 콕 집어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나는 그때부터 승철이 엄마였어. 엄마가 된다는 건 그런 거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포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승무원 유니폼도 포기할 수 있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었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엄마는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무엇보다 친부모를 모른다는 사실은 너 인생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그건 엄마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 말을 들은 승철이는 여전히 작은 몸으로 제게 꼭 안기며 엄마 고마워. 내가 꼭 훌륭한 어른이 돼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승철이가 안겼던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호강시켜 준다며 엄마 옷을 눈물로 적신 작은 중학생은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는 청년이 되었고 올해 항공사 승무원이 아니라 항공사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들고 첫 출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난 이유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승철이가 파일럿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었죠.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하고 들리지 않는 영어를 들으려고 잘 때도 이어폰을 꽂고 자고 자신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번지 점프대로 향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승철이의 첫 출근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했지? 가고 싶은데 리스트 다 적어놔. 내가 다 보내줄게. 아빠도 은퇴하면 아빠랑 같이 여행 다녀. 내가 책임진다. 우리 가족들. 60이 넘어 아들도 취업시키고 나니
조금 적적해진 게 사실이었는데 자기만 믿으라며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피고 소리치는 승철이 덕분에 기운이 조금 납니다. 이 나이 먹고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었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잖아요. 이제 겨우 인생의 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제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번의 낙은 짧게 끝날 것 같진 않네요. 오늘도 맛있는 김치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실 남편은 맵다고 잘 안 먹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맛있다는데 아빠가 참고 먹어야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